안녕하세요. 자, 2번 별표 쳐져 있고 7번, 9번. 우리가 어제 경설, 거울, 참회록, 국화옆에서 그 다음에 이호우의 개화, 그리고 박제삼의 자연, 김광섭의 생애 감각, 고운의 눈길, 다 중요한 시들이다. 여기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랑 6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36쪽에 2번부터 보자. 가에서 거사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바와 관계 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손님은 인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람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야겠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얕은 깨로 남을 속일 때 쓰는 거고, 2번 좌고 오면은 그 돌아볼 고자, 옆에 돌아볼 면자, 돌아볼 고자, 돌아볼 면자. 2번은 좀 어렵다. 94 2차에 나왔던 건데 쓰기 위해서 출제가 됐어. 좌우 고면 또는 좌고 우시, 볼시자를 써서 네, 우유부단이야. 옆을 돌아보기만 하고 일을 빨리 결정짓지 못하다, 이런 뜻이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옆을 돌아보기만 하고 일을 빨리 결정짓지 못하다. 좌정관천은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화가 되죠. 정저지화. 따라서 3번을 보면 손에 이 편협한 시각, 인습에 얽매여 있는 그런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대롱으로 하늘 보기, 대나무 구멍으로 하늘 보기, 통관규천, 이관규천 이런다. 정저지와 좌정관천. 우물한 개구리야. 고식지게는 미봉책, 임시방편으로 그때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쓸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하석상대, 동족방뇨하고 동의어고, 침소봉대는 과장법이 있어요. 과장. 바늘 침자야. 바늘만큼 작은 거를 몽둥이만큼 크다고 하다. 그게 침소봉대야. 2번 답을 그래서 3번으로 해야겠다. 3번 나에서 분열된 자의식이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않을 때나, 자, 분열이야.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시행. 항상 존재. 분열된 자의식에 항상 존재하는 것.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 청각적이라는 거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것도 분열은 분열이야. 단절은 단절인데 악수를 해도 악수를 받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거울의 속성이 내가 오른손잡이일 때 거울 속에서는 왼손잡이가 되니까 일반적인 거울의 속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번하고 3번. 거울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났다는 것도 거울의 속성에 해당되죠.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5번은 또 꽤 닮았다.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거울의 속성이라고. 일반적인 거울의 속성 이러면 되죠. 2번, 3번, 5번은 분열도 있어. 그런데 분열된 자의식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거울 가지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 분열의 심화, 단절의 심화라고 살펴봤었죠. 3번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 가자. 다다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에다가 네모칸 치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 자, 분열된 자의식, 섭섭하고 안타까움은 있고, 참회의 글을 쓰고 있죠. 이건 이제 시대 현실이, 역사 속에 자아가 있는 거고, 2번 시련 속에서 신념을 다지고 있다. 광야 같은 작품 정도가 되겠지, 이런 거는. 신념이라는 건 좀 큰 개념이야. 강한 의지, 이런 거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쉬워한다. 자,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냥 분열된 자의식. 4번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4번은 4번이 되겠다. 자, 마지막 행위에서 진찰하다, 근심하다. 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걱정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싶고 또 진찰을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본질적인 자아, 내면의 자아, 내면적인 무의식적 자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다 역시 자, 거울을 심혈을 기울여서 닦아보자 그랬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면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랬으니까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상식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있다. 일단 띄어쓰기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질서 거부죠. 뭐 삶에 대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부분적으로 나에나 해당될까 말까 한 선택지가 되고, 4번 문제에서 7번 문제로 화살표를 하자. 4번 문제에서 7번 문제로 화살표를 해. 공통적인 태도를,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랬으니까 내가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한 거지. 자, 가의 맑은 것을 취하는 것, 나의 외로된 사업. 외로된 사업은 현실적 자아와 어긋난 행동, 엉뚱한 행동이라고 했으니까 2번으로 가면 틀린다. 2번으로 간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3번 참회의 글이죠. 따라서 왜 참회의 글을 썼어? 나를 반성하고 온전한 인격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참회의 글이 나온다. 그래서 7번 답은 3번이다.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참회의 글을 2번 쓰지. 현재 쓰고 있어.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이런 참회록을 현재 남겼고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미리 써놓는 거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서서 투쟁을 했어야 했는데, 따라서 이런 참회의 글을 쓰면서 나는 반성하게 되고 온전한 인격체를 형성하려는 과정으로 가게 돼. 역사 속에 소명의식을 갖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이제 속죄양 이미지고, 그거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또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열심히 닦고 나서 발견한 나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진찰하고 근심하는 행위에 있는 것은 참회하는 거야. 그래서 7번 답을 3번으로 간다. 8번 문제다. 다의 나를 보고 내린 판단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8번 문제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좀 쉬워요. 1.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고백했으니까 참회의 글을 쓴 거지. 암담한 조국 현실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4번. 자신의 지난 삶이 보람없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참회의 글을 쓴 거고. 5번.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1, 2, 4, 5는 참회록이라는 제목하고도 나름대로 연결이 되고, 왜 참회를 했느냐? 3번. 투쟁적이고 행동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내용이 아니라 반성 참회의 내용하고 안 맞죠. 투쟁적이고 행동적인 시각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는 거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다. 5번입니다.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 자,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 작품 속에서 찾아야겠지. 내재적 의미. 먼저 이제 시인 작가는 글쓴이 이렇게 글로 표현함으로 해서 생산자가 되죠. 생산놈. 수능에 이제 선택지에 나올 때는 시인 작가, 글쓴이 지은이 이렇게 쓴 이유나 의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이게 표현론 생산론적 관점이야. 외재적 관점이야. 2번은 현실 세계가 있다. 작품은 현실 세계를 모방해 혹은
현실 세계는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 반영론적 관점인데 선택지에 나올 때는 현실이 나오니까 세상, 사회, 시대 현실, 역사적 현실 따라서 뭐 일제시대라든가 50년대, 60년대 등등이 나오죠. 혹은 뭐 거짓말이다. 현실 상황하고 비추어서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반영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은 독자야, 독자. 독자 입장에서 감상하는 게 이제 수용론, 효용론이다. 독자들은 주제를 수용하거나 효용 가치를 따진다.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효용 가치를 따져. 독자는 선택지는 이렇게 나와. 우리 학생 가르침을 받았다. 교훈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든가 반성하고 성찰했다거나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수용론, 효용론이야. 이거는 작품 밖에 있다는 의미에서 외재적 관점이 된다. 외재적 관점이 되겠지. 그런데 오로지 작품 그 자체, 내재적 관점은 작품 그 자체 안에서만 따져야 돼. 그래서 작품의 구조를 중시한다. 그래서 구조주의, 구조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오로지 작품만 따지기 때문에 절대주의 비평 방식이라고 해. 시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시어. 시어의 상징적 의미, 함축적 의미라든가 상징적, 함축적 의미라든가 이 문제는 워낙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고 언어영역에서는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야. 상징적, 함축적 의미라든가 이미지, 심상 얘기가 나오겠죠.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표현, 리듬, 운율 같은 게 나오지. 운율.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그래서 내재적 관점하고 외재적 관점을 물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내재적 관점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기를 주고 이런 설명들을 넣어가지고 시나 소설이나 다른 문학 작품으로 확장이 된다. 따라서 1번을 보면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다 했으니까 우리는 독자죠.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1번은 수용론, 효용론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비춰보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외재적 관점이죠. 3번 이 시는 말도 안 돼. 밑줄 긋고 말도 안 된다. 거울을 어떻게 발바닥으로 닦는다는 말이니. 하긴 험하고 힘든 세상 얘기네. 세상에 나왔으니까 3번은 반영론, 모방론이 되겠다. 4번, 5번은 묶어라. 내 생각에 이 시는 선비 집안의 후손이 지었다. 왕조의 유물인 구리거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 5번도 이 시를 지은 사람, 지은이죠. 생산론, 표현론적 관점이다. 지은이가 되겠죠. 따라서 4번, 5번을 묶어서 표현론, 생산론이라고 적고 답이 3번이다. 이 시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밑줄 긋고. 3번은 반영론, 모방론이죠. 말도 안 돼. 험하고 힘든 세상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2번 참 멋있을 거야. 운석은 천상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로 내려오는 것인데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그곳으로 걸을 수 있다면 말이야. 그래서 5번 답을 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A, B, C, D 이 중에 자기 성찰적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 것끼리 묶인 것 그랬다. A, B, B하고 C는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거울 속에 나, 소리가 없는 세상. 자, D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심혈을 기울여서 닦는 행위고. 2도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 있어 내 누님같이 생긴 꽃 이랬으니까 당연히 자기 성찰의 기능이 있는 건 D하고 E다. C는 그냥 거울 속에 나니까 내면적인 무의식적인 나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그냥 거울 속의 세상, 즉 소리가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지. 거울 속에는 그냥 소리가 없는 세상이다. 그 다음에 옛적에 거울을 보는 사람 맑은 것을 취했다. 그대는 무엇을 이상스럽게 생각하는가. 맑은 것을 취한 행위. 손님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성찰적 기능은 시적 화자와의 어떤 일체감 속에 반성적 자아가 있거나 그런 건데 D는 확실하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가 약간 좀 헷갈렸을 거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E가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그래서 이게 성찰의 거울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랬으니까. A는 거울의 맑은 본성, 거울의 본성을 취하는 것, 군자의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9번 답을 O로 하면 되겠다. 1번입니다. 가라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포괄적인 걸 골라야겠죠. 이상세계 지향은 없습니다. 2번 개인적 서적 노래. 일단 나 작품에서 이게 자동기술법에 의한 의식의 흐름 기법이니까 서정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다도 개인적인 거지만 민족적이거나 국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번 시에서 이렇게 객관적 상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는 다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글이야. 거기에 이제 독자들이 동의하면 객관적 영역으로 좀 나아가는 거겠지. 4번 현실 극복 의지인데,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게 그 다의 참회록에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렇게 청유라든가 의지가 있는 것 정도, 이런 거죠. 자, 5번 존재와 삶의 문제 탐구. 사실 문학이라는 건 가치 있는 인생의 기록이야. 가치 있는 삶의 기록일 거고, 대체로 그래서 인생 문제는 들어있고, 여기는 또 자의식, 무의식, 거울 속의 나, 따라서 이 존재론적인 어떤 탐구가 있어. 참회록도 나의 존재 이유가 나오지. 따라서 존재와 삶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게 가장 포괄적으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5번으로 답을 가도록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이규보의 경설을 공부했는데 37쪽에도 이제 경설이 나오고, 나 작품은 속미인곡이다. 이런 작품은 쭉쭉 바로바로 읽고 해석이 돼야 돼. 그런데 이규보의 작품에서 더 공부할 게 있어요. 그래서 30쪽, 31쪽으로 이동하자. 페이지 30쪽, 31쪽. 그리고 그 참화설하고 잡설도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 슬견설도 별표를 친다. 논술 같은 데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수필이다. 자, 어떤 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손에다가 세모꼴 쳐봐. 어떤 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손.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처참하다, 슬프고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개를 불쌍하게 생각하죠, 손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손님의 이야기는 개의 죽음에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야. 커다란 짐승의 죽음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겠지. 자, 이게 변증법으로 전개된 글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 설견설 별표를 딱 쳐두고,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설에서는 거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나가 나오죠. 나, 동그라미 치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자, 이의 죽음에 마음이 아팠다. 벼룩이라든가 이라든가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야. 이의 죽음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큰 짐승에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하찮은 미물 같은 것에도 마음이 아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팽팽히 맞서. 그러니까 이제 손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손이 실망하는 표정으로. 사실은 그 손이 나의 말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셈인데,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고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따라서 이게 크기에 따른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크기에 따른 편견이라고 적어. 당신은 구태여 하찮은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어. 자, 나의 대꾸에 대한 손의 반응이 아주 실망하면서 대들었다는 거야. 손님이 실망하는 이는 미물이라서 그래. 자, 이 미물은 하찮은 거다라는 거야. 미물은 하찮은 거다. 다시 정의야.
첫 번째 얘기하고 똑같지. 첫 번째 얘기하고 지금 한 얘기를 합쳐보면 개나 돼지는 크고 육중한 동물이니까 불쌍한 거고 이는 미물이니까 하찮은 거다. 그래서 나를 놀리는 거다 하고 팽팽히 맞서. 따라서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피와 기운 밑줄 생명의 대유법이야. 피와 기운 생명의 대유법이다.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죽기를 싫어한다라는 내용이야.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밑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모두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 한 말은 아닙니다.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하다. 대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둔 거야. 따라서 여기 손님은 모든 동물의 생명 가치는 동등하지 않다는 거야. 미물은 하찮은 거다. 그래서 상대주의적 입장이야. 생명을 바라보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와 이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지. 모든 동물의 생명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상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나는 개와 이의 생명의 가치는 같다는 거야. 모든 동물의 생명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절대주의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자, 모든 생명체 다 아프다라는 거 비유적인 표현이야. 다 소중하다.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도 뿌리고 쇳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 같은 하찮은 새도 대분과 동일시하도록 해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도, 사물의 올바른 이치겠죠? 라고 했다. 따라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달팽이의 뿔을 쇳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시하도록 해라. 이 말은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다. 따라서 그 밑에 이해와 감상, 이나 개 등의 사소한 소재를 문학적 차원으로 승화한 작품이다. 깨달음이 있죠. 밑줄 매사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교훈적 수필이야.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자. 그래서 나가 이제 이도 소중하다 이래서 결국 다시 나의 의견으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렇게. 인간에게 뭐 이로운 동물만 소중하다. 아니다. 미물도 소중하다. 그래서 합이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입장으로 통합이 된다. 따라서 그 결의 나의 결론으로 본질적으로 같다를 밑줄 긋고 합. 자, 달팽이 뿔과 메추리가 쇳뿔이나 그 대붕에 비해 붕새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 그러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이렇게 하나 더 적어넣어 주제에다가. 생명의 소중함이야. 따라서 변증법적인 대화를 통해 그를 전개하고 있다.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그를 전개하고 있다. 대조적 예시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조적 예시가 있어. 개와 이. 대조적 예시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켰다. 사소하고 평범한 사물을 통해 교훈적 의미를 깨우치고 있다. 사소하고 평범한 사물을 통해 교훈적 의미를 깨우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옥설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역시 수필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요거는 이 변증법적 전개를 이해하고 이옥설도 별표를 치라고 그랬어요. 행랑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3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2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둬. 수리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 잘못된 것을 알았으나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거야. 그대로 두었다는 거. 나머지 1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1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여름 장마 후 집을 수리한 경험이다. 경험. 일상적인 경험이야. 여기까지. 기정, 경험, 여기까지 1달러. 자, 그 다음 이 문단을 읽어봐. 거기. 이옥설의 이 문단. 읽어.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고치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됐어. 잘 읽네. 정신 차려. 몇 시에 자는 거야? 선생님이 몇 시에 자라고 그랬냐? 원래 그 2교시 요 수업이 되게 밝고, 원래가 4교시보다. 그 다음에 수업 분위기가 되게 좋고, 물론 차분해. 근데 이제 드문드문 조는 녀석들이 있어. 선생님이 1년 동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 아침형 수험생이 되어야 한다 그랬지. 아침형 수험생으로 필살 집중. 늘 강조하는 거야. 깨어있는 맑은 정신. 한 번이 졸리지 지금. 졸리고. 재기 졸립지? 니네 저기 아침형 수험생이 안 되면 1년 공부 하나만 하야.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 실컷 해놓고 수능장에 가서 딱 실력 발휘를 못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거를 재수생들만 벌써 6년, 7년 지켜봤어. 근데 평소에 잘 나오던 애도 아침형 수험생이 안 되니까 그때는 긴장되고 떨리잖아. 안 졸릴 것 같은데 머리가 회전이 안 돼. 심지어 말이다. 논술 쓰러 가서도. 논술을 쓸 때 근거를 대야 되는데, 우리 반 재수생 중에 상담해보면 뭐 때문에 떨어졌냐 이러면 논술 때문이요. 왜? 논술 시험 시간에 비몽사몽이 되고 근거가 떠오르지가 않아. 한말도 하고 한물도 하고 중언부언하거나 불량미달, 논지이탈. 글자가 튕겨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1년 동안 굉장히 고생해서 공부를 더 해놓고 실력 발휘를 못한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거든. 맞지? 동의하냐? 졸지 마. 안 졸리지 지금. 1년 내내 저기 강조할 거야. 아침형 수험생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살 집중. 자, 사소한 경험을 들어서, 자, 여기 금방 기정이가 읽은 데 봐.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여기에다 유추일이라고 적어. 자, 좋은 녀석들이나 공부할 게 많아서 2시에 자고, 이게 고3 현역 때는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공부할 게 많은데. 근데 재수생들은 장기전이고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 반에 나와 학원에. 대성학원 문을 6시 반에 열어. 아침형으로 바꾸라고 아예. 와서 맑은 정신으로 수학 문제를 풀던가. 늦게 자고 계속 지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야?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재수생 선배들의 경험이야. 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잘못이다. 근데 이거를 알고서도 분명히 경험자들이 또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수능 시간표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런 학생도 들어있는데 그때 되면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학생도 있고 너무 늦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아침형 수험생으로 아예 바꾸는 게 좋아. 장기전이야. 수능 내일 모레 보는 거 아니다. 앞으로 230일이 아마 남아있을 거야.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한다. 거기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된다고. 그러니까 둘째 줄 셋째 줄에서 그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다고. 그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고치지 못했다. 망설이지 말고 아침형 수험생으로 전환해라. 거의 한 달 걸려 습관되려면. 한 달 정도는 막 헤매게 된다고. 그것만도.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문단에서 삶을 사는 바른 자세가 고치는 거야. 일단 알았으면 깨달음이야 이게.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자, 유추 두 번째. 유추 적용의 글이야.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도 어려운 게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게 유추 과정 인과야. 유추 적용을 잘 이해해라.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탐관오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이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삼가지 빨갛게 네모칸 쳐라. 기본형이 삼가다야. 그래서 잡담을 삼가 주십시오 이래야 돼. 삼가해 주세요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2000년도 수능에 나왔어. 기본형이 삼가다야. 삼가다. 삼가하다 아니고 삼가다. 자,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야. 깨달음을 확대해서 유추 적용한 거야. 2문단, 3문단은 자, 1문단의 어떤 작은 일상의 경험이지. 경험을 갖다가 확대, 유추 적용하고 있다. 인체, 몸에게로 혹은 인간사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작품은 인간의 삶의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을 실생활의 체험을 예로 들어 밑줄 그어라. 실생활의 체험을 예로 들어 깨우쳐 주고 있는 한문수필이다. 짧은 내용 속에 함축적인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인데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알고 미리 고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비화하고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자가 강조하는 바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밑줄 평범한 생활의 문제를 놓고 삶의 자세와 방법에까지 그 사상을 확대시켜 나간 점까지 밑줄을 그어둔다. 예시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글이다. 자, 고대 수필입니다. 설이에요. 성격은 밑줄 교훈적, 예시적, 경험적, 유추적이야. 미괄식 구성이다. 제재는 퇴락한 행랑체를 예로 든 거고 주제, 잘못을 미리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내가 어떤 과목이 가장 취약하다, 언어가 취약하다, 또는 수리가 취약하다 이러면 한 과목을 그 자습 시간이 6시간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습하는 시간이. 그 자습 시간 중에 가장 취약한 과목에 한 2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1학기 때는 취약 과목을 공략을 해서 잡아둔다. 공부를 하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어. 언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 조수호 일어나 있어 자리에서. 차마설에다가 2000년 고려대 논술고사 빨리.
잠깐 일어나 있어.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자, 참아는 말을 빌리다야. 말을 빌림.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이게 참아 체험의 계기야.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이 둔마야. 둔한 말.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으나. 자,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준마야 이제. 자, 둔마하고 준마는 어떻게 다르냐.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좋았다라는 거야. 장하고 상쾌하였다. 장하고 상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하지 못하였다. 자, 이게 말을 빌려탄 경험이야. 외물에 따른 심리변화야. 말을 빌려탄 경험.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인가. 외물에 따라서 심리가 변하다 이 뜻이야. 즉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 깨달음으로 확대된다. 반성적 태도 이렇게 적어. 반성적 태도. 둔마를 빌려탄 경험. 근데 이게 빛과 그림자가 있어. 둔마도.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는 거야. 준마를 빌려탄 경험. 위태로웠다는 거야. 근심스러웠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거야. 장쾌할 때도 있었지만 근심스러웠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얘들아 그 참화설은 국어하 교과서의 심화학습에 있다. 국어 상하 교과서 제시문 말고 심화학습 이런 거는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광장 같은 경우도 심화학습에 있어. 그래서 교과서 밖에 다른 장면에서 출제가 된 셈이니까 이런 거는 딱 정리를 해둬야 돼. 그리고 논술고사에 많이 활용된다는 것도 알아두고.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밑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자기 소유일 때의 심리 변화는 더 클 거다라는 거야.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다. 그러나 뒤에 문장을 쭉 빗줄을 그어. 수어 잠겠으면 앉아. 그러나 아까 뒤에 나간 학생도 있고 그런데 잠 오면 뒤로 가. 책 들고.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서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자세야. 특히 2교시에 지금 언어 영역 시험을 언제까지 보냐? 8시 40분에서 10시까지지. 시험 보고 있는 시간이잖아. 이틀만 지나면. 아니 내일인가? 그러니까 내일 지금 졸놈들이 많단 말이야. 시험 보다가. 그런 거를 방지하는 거야. 실력 발휘 자체가 안 돼. 공부 실컷 해놓고 실력 발휘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자, 10시까지는 집중력이 탁 높아야 돼. 다 빌린 거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이다. 형광사인편을 딱 칠해놔. 쭉.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자,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적어. 여기다가 유추경험으로.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남편으로부터, 비복은 계집종과 사내종이다. 비복. 자, 이 어휘는 이걸로 알아도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아주 드문 어순이야.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거의 없어. 남부여대, 부창부수, 남녀, 아들, 딸, 부부 다 남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가부장제적 의식이 들어있어. 우리 어휘에. 가부장제적 의식.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들어와서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번역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 숙녀신사 여러분으로 바뀌어.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바뀌어.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바뀌지. 다 남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태반이야. 거의 다. 이게. 그런데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뭐가 있어? 여기 비복이 있어. 비복. 계집종과 사내종. 또 종이니까 좀 그런데 비복, 복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비복. 그 다음 내외를 꼭 알아도 내외. 외간 남녀 간에 부부야. 부부. 내외는. 외간 남녀 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피하다. 이게 내외를 하다 이 뜻인데 내외는 부부라고. 그리고 없어 거의.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 찾아라 이러니까 기껏 찾는다는 게 모자 이런 거를 찾는데 모자. 이 모자는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아니라 어른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어머니니까. 거의 못 찾아. 아니야. 어버이날. 아이가 부르는 엄마 아빠야. 어버이. 이런 게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의 다야.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자홍상이 암수. 이건 또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빼고. 그래서 찾아라 그러면 연놈들 이런 거 찾는다고 이제. 이게 이제 비속어에서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나오는. 없어. 비복, 내외, 어버이가 다일 거야. 예쁜 아기가 부르는 엄마 아빠 이런 게 다라고. 자, 이거 이외에 찾아와. 선생님이 선물을 줄 테니까. 없을 거야, 거의. 찾아봐, 한번.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아주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서양 사람들이 여성을 아주 존중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거냐?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성을 바꿔버려. 서양은. 스미드 부인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한국은 성은 안 바꾸잖아. 그러니까 요즘 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돼? 성씨. 뭐 어떤 거? 이? 너가 배씨지. 네가 근데 이제 여성 의식에 눈 뜨면 대학교 가서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이게 어머니 성씨를 집어넣기도 해. 실제로. 재기야, 어머니 성씨 어떻게 돼? 김희재기. 이렇게. 어머니 성씨를 집어넣기도 해. 이렇게. 요즘 그 이름 보면 대학교에서 이렇게 여성학 전공하고 학자들 보면 이렇게 내자 이름 쓰는 분들 있지? 잘 몰라, 책을. 신문에도 이렇게 내자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버지 성씨, 어머니 성씨. 아버지 성씨, 어머니 성씨를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김이 배이 누구 철수 이렇게 되는 거야. 김이 배이 이렇게 철수. 이름이 숫자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성씨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혹은 뭐 김배 이래도 되겠네 뭐. 김배철수. 이름 좋다. 재기야. 이름 좋아. 재수해서 꼭 재기해라. 알겠지? 자, 들어가자.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비복이라는 어휘 꼭 알아둬. 비복.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잘못된 소유관념을 갖게 된 원인이라고. 잘못된 소유관념을 갖게 된 원인이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다라는 거야.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위에 있던 임금도 짝이른 지아비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미약한 자는 더욱 허망한 심정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만승지국, 천자야, 황제라고. 만개의 수레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천승지국은 제후의 나라고, 백승, 이분은 이제 공경대부, 100개의 수레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항공사나 버스회사나 이 항만사들도 비행기를 내가 100대 소유하고 있다, 1000대 소유하고 있다, 10,000대 소유하고 있다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 이 위치가. 그러니까 만승지국은 황제야, 황제.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맹자님의 말씀 인용, 이런 게 소견논거야. 소견논거. 전문가의 견해 인용이야. 뭐 여기서 이제 성인의 말씀을 인용했다. 따라서 잘못된 소유관념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잘못된 소유관념에 대한 비판.
내가 여기에도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 노라. 자, 모두에게 깨달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지필 동기야. 느낀 바. 자,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빌린 거다라는 거지. 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수필하고 같이, 자, 나중에 어디서 읽어봐. 법정의 무소유라는 수필하고 유사한 내용이겠죠. 성격 교훈적, 예시적, 경험적, 최재 말을 빌려 타는 경험을 통해서, 자, 주제 가자. 말을 빌려 탄 일에서 느낀 인생의 도리, 삶의 이치, 이 깨달음은 욕심을 버려라라는 것과 무소유야. 즉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다. 맨 처음에 말을 빌려 탄 그 사실, 체험을 토대로 해서 의견의 2단 구성 방법이야. 깨달음, 의견 제시. 사실 플러스 의견. 자, 맹자의 말을 논리적 근거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유추의 방식도 있다. 빌린 거라는 거. 개인적 체험을 보편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참화설도 그 38쪽에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거야. 수고하셨습니다.